늦은 밤 모든 불이 꺼진 집안에서 작게 섞인 속삭임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도 재산도 전부 동생한테 넘어가겠지. 뭐라도 해야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온 아버지는 발을 떼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큰아들과 며느리가. 그 말이 한 글자씩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숨이 잠시 멎는 듯했죠. 평생 아들을 믿어왔던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늦가을의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었고 창문턱에 기대어 들어오는 빛은 전날보다 더 짧고 가늘어진 느낌이었다. 박노인이 살고 있는 집은 늘 같았다. 하루 종일 라디오만 희미하게 흐르고 가끔 냄비 끓는 소리가 울릴 뿐 문열림 소리나 발걸음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해진 리듬으로 시간을 깎아내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게 쌓여 있었다.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간.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휴대폰 쪽을 바라봤다. 진동하는 휴대폰을 본 순간 먼저 떠오른 감정은 반가움보다도 의아함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 때문이었다. 큰아들. 요즘은 용건이 있어도 대부분 문자 한 줄이면 끝나는 사이였고 전화까지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평일 오후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집어든 뒤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세요. 제주도 좀 다녀오시죠?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셔야죠.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박노인은 화면을 바라본 채 멈칫했다. 큰아들의 이 말은 분명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다. 여행이라니 그것도 제주도? 박노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큰아들과 여행 얘기를 주고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들이 직장 생활로 바쁘다. 가정이 있다.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다. 그런 이유로 한 번도 함께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어딘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갑자기 웬 제주도냐, 무슨 일 있나?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다. 아무 일도 없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요즘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혼자 계시기도 하고. 말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늘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들르지 못한다고 하던 아들 부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먼저 여행을 제안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박노인의 마음 어딘가를 부드럽게 흔드는 힘을 갖고 있었다. 오랜 세월 몰래 품고만 있던 바람.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한 말투였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조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오래된 방안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벤자민 화분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후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마음 어딘가에서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기대 아닌 기대. 그걸 애써 부정하듯
박노인은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다. 괜히 설레면 안 되지.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작은 떨림이 생겨버린 뒤였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박노인은 몸을 일으켜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선 큰아들 부부는 오랜만에 보는 모습만큼이나 오늘따라 부쩍 밝아 보였다. 아버님, 따뜻하게 드시라고 국 좀 끓여왔어요. 요즘 날씨 쌀쌀하잖아요. 며느리가 들고 온 비닐봉지 안에서는 각 끓인 것처럼 김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오래된 집에 국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그 냄새만으로도 공간이 조금 따뜻해지는 듯했다. 니들이 이렇게 챙겨와서 고맙구나. 박노인은 며느리가 들고 온 국을 받아 안으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망설임이 조금 섞여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김이 천천히 퍼졌다. 큰아들은 숟가락을 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좀 쉬고 오셔야 해요. 며느리가 요즘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걱정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박노인은 어딘가 모르게 귀가 간질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소 그대로라면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낼 아들 부부가 아니었다. 박노인은 속마음을 감추듯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조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스치며 내려가는 동안 아들이 건넨 말이 다시 마음속에서 울렸다. 아버님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울림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말투를 쓴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왜 오늘은 유난히 말이 부드러운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기는 척을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박노인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얘기를 했고 큰아들은 직장에서 겪은 가벼운 일들을 들려줬다. 박노인은 간만에 듣는 가족의 소리들이 집안 공간을 채우는 게 묘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 어딘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결이 있었다. 서늘하다 할 만큼 미세해서 움직일 때마다 가장자리에서 스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 웃음소리가 오가는 식탁 위에서 박노인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며느리가 지어 보이던 미소가 떠올랐다. 조금 과하게 예쁜 미소였다. 너무 정확하게 모양을 맞춘 듯한 인위적인 곡선. 그러나 박노인은 그 불편함마저 무리하게 삼키며 말했다. 그래, 니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말이 천천히 흘러나갈 때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그것은 편안함의 한숨이기도 했고 묘한 불안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온 한숨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박노인은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싱크대에 물을 틀고 그릇을 닦고 있는데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조용한 집안에 오랜만에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가 가라앉고 난 뒤엔 이상하게 더 크게 다가오는 정막이 있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하늘의 색이 완전히 가라앉아 가로등 불빛만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집안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오늘은 그 고요함이 예전과 달랐다. 익숙하지 않은 기척 같은 게 집안 여기저기에서 부유하는 느낌이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고 그대로 쉬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말이 있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시죠. 평범한 말 같았지만 그 말에는 말보다 더 큰 무엇이 숨어 있는 듯했다. 왜 하필 지금? 왜 갑자기 여행?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 차분하게 생각할수록 작은 의문이 더 크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박노인의 마음속 어딘가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식이 먼저 챙겨주는 것. 그게 아무리 늦게 어색한 순간에 찾아왔더라도 그게 고마운 마음부터 드는 건 오랜 세월 혼자 지낸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오늘 들은 말들과 며느리의 미묘한 눈빛, 아들의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던 표정이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하루 동안의 온기와 의문이 뒤섞여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분명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그 낯설문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의 서늘한 예고처럼 박노인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박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등을 돌려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10시만 넘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스며들었는데 오늘은 머릿속이 어딘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또렷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만 자꾸만 깨어 있어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새벽 조명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걸 바라보다가 그는 결국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 집안은 칠흑처럼 조용했지만 늘 듣던 그 고요함과는 어딘가 결이 달랐다. 기척 하나 없는 집인데도 섞여 있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박노인은 큰아들 부부가 있는 방 앞을 지나려다가 본능처럼 걸음을 멈췄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노인은 순간 숨을 멈췄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따라 귀가 스스로 방향을 틀어 말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래서 회사 지분 얘기,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였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조심스러운 서늘함이 스며 있었다. 박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은 분명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회사는 결국 동생한테 넘기겠다는 식으로 말했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난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큰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금껏 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박노인의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래도 형님이 먼저 움직이셔야죠. 아버님이 요즘 동생이랑만 계속 연락하는 거 보면 이미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동안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노인의 온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지금 자신의 귀에 들어온 말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할 틈조차 없었다. 정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결정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에서 멀어져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 듯 바닥을 밟는 느낌조차 희미했다. 싱크대에 컵을 놓고 물을 따르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 소리가 깜짝 놀라서라도 자기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듯했다. 컵을 쥔 손이 떨렸다. 조금 전 문틈 사이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동생한테 넘긴다. 제주도에서 정리한다. 형님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말의 순서, 말의 무게, 말의 속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새겨졌다. 박노인은 천천히 벽에 손을 짚었다. 작은 숨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숨속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듯했다. 왜 자신 몰래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자신 앞에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속내를 나누는가? 박노인은 부엌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결들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박노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살짝 비쳤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생각지도 못한 방문이었다. 문을 열자 둘째 아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잠깐 들렀어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박노인은 아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거실로 안내했다. 둘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박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들에게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 형이 어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둘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떤 얘기요? 박노인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내가 회사 지분을 너한테 넘긴다고 말했다고. 그걸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더구나. 둘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냥 내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뿐이지. 근데 그걸 형이 들은 모양이야. 둘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등으로 이마를 천천히 문질렀다. 형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이 예민해져요. 평생 비교받는다고 생각해왔으니까. 박노인은 그 말에 시선이 멈췄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말투를 낮췄다. 제가 아는 형은 감정이 마음 안에서 오래 쌓이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으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박노인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둘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형이 그런 얘기를 며느리한테 했다면 제 생각엔 진짜 많이 무너진 상태일 거예요. 박노인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둘째의 말은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큰아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순간 박노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큰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떠나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였다. 왜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방 밖에서 문틈 너머에서 몰래 듣고 가슴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가. 그게 가장 아팠다. 둘째가 돌아간 후 박노인은 거실 한가운데 천천히 앉았다. 큰아들과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 그는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큰아들은 항상 얌전하고 말이 없었다. 박노인은 그를 듬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큰 기대를 걸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약하고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더 자주 손을 잡아주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 서로 마음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랐는지 박노인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들은 말이 그 모든 기억을 되살렸다. 동생이랑만 붙어 지낸다. 동생한테 넘긴다. 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큰아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박노인은 천천히 손을 깍지 끼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은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한숨 같은 말이었다. 그때 문득 아들의 말 중 한 줄이 다시 떠올랐다. 제주도 가는 동안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정리한다? 무엇을?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목적이 담긴 말이었다. 박노인은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젯밤의 따뜻한 식사 자리, 부드러운 말투, 여행을 제안하던 그 말들조차 모두 뒤집혀 보였다. 비가 조용히 내려앉는 오후였다. 큰아들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 오늘은 눈빛이 더 깊고 말투는 더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어제 뭐 좀 이상하게 느끼셨나요? 박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태야, 나는 너랑 며느리가 하는 말 들었다. 큰아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놀람과 당황과 닿지 않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걸 언제? 어젯밤에 너희 방문 앞에서 우연히. 큰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전 그냥 평생 동생만 챙기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원망이기도 했고 울음 같기도 했다. 누구에게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속내가 갑자기 흘러나온 듯한 말이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저는 항상 밀린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노인의 가슴 한가운데가 흔들렸다. 큰아들은 어린 시절보다도 더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태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오래 쌓인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숨을 고르는 시간 같기도 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앞서갔어요. 형님 마음이 자꾸 다칠까봐 제가 더 불안했어요. 박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친절이 아니라 진짜로 불안해하는 사람의 맑은 겁이 있었다. 아버님이 동생만 믿는다고 생각하면 형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봐서 말끝이 떨렸다. 박노인은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을 이용하려는 악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남편이 흔들리는 걸 보며 두려움이 커졌던 사람이라는 걸. 그 진심이 뒤늦게 전해지는 순간 박노인의 마음에서 오래된 서늘함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세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말없이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여행은 다음에 가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며느리는 눈을 붉히며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서로에게 도착하지 못했던 감정이 서서히 자리를 찾고 있었다. 박노인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준태야, 내가 서운해했던 건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표정에는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눈물처럼 고여 있었다. 그날 집안에는 다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세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여행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소리였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 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 스며 있었다. 말로 확인된 오해,
숨겨져 있던 감정, 제주도 여행이라는 겉포장 아래 묻혀있던 속의 진심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박노인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따뜻했던 말 속에 숨어있던 속내를 알아버린 뒤로 자식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큰아들은 그날 이후 전화를 자주 걸어왔다. 어색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낯선 말투로 아버지,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뭐 필요하신 것 없으시고요?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오는 것도 드물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이 왔다. 박노인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묘한 파문이 일었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그날의 대화가 남긴 여파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갈라진 마음의 틈을 메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기척이 전화 너머에서 계속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어느 날 전화를 받고 천천히 답했다. 준태야, 나 괜찮다. 괜찮으니 너무 부담 느끼지 말아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는 작은 울림이 계속 흔들렸다. 그 울림은 멍든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함도 있었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움도 있었다. 그날 박노인은 전화를 끊고 오래된 액자를 꺼내 들었다. 두 아들이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 큰아들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둘째는 환하게 웃으며 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둘 다 아버지만 바라보던 아이들이었다. 누가 더 사랑받고 싶은지 경쟁하지 않았고 상대가 조금 더 아버지에게 가까워진다고 질투를 품지도 않았다. 시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각자의 삶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 깊은 골을 만든 건지 박노인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뱉었다.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사진 속 두 아이는 지금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순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랜 고민을 품고 온 사람처럼 무거웠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어놓자 며느리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박노인은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니?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요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박노인은 놀란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죄송하다는 거니? 그날 형님이랑 얘기한 것. 아버님이 들으셨다고 해서요. 제가 남편을 너무 부추긴 건 아니었나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흔적 같았다. 형님이 늘 동생이랑 비교당한다고 느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박노인은 침묵했다. 멀리 떨어진 먼지가 햇빛에 비쳐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고 그 조용한 흔들림 속에서 며느리의 말은 더욱 똑똑하게 들렸다. 그동안 아버님이 동생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형님 마음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곁에서 다 봤고요. 며느리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박노인을 다시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더 조급했어요. 형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걸 보니까 괜히 겁이 나서 아버님과 형님 사이를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눈동자 속에는 남편을 지키려는 마음과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노인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너는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형님이 서운해하는 걸 너무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너대로 형을 생각한 거다. 그 말은 며느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박노인의 마음속에 오래된 단단한 벽이 조금씩 금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잠시 후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까지 나가 그를 기다렸다. 둘째가 오자 박노인은 그 얼굴에서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을 읽어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죠? 박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너 때문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오래 몰랐던 탓이다. 형이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부러워했던 거 아세요? 박노인은 놀란 눈으로 둘째를 바라봤다. 부러워?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절 챙겨준다고 믿었어요. 약해서, 아파서, 공부도 못해서 아버지가 절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 입장에서는 그게 다 질투였어요. 박노인은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형도 똑같이 아꼈다. 다만 너는 워낙 약해서.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마음은 알아요. 근데 형 마음은 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 말은 애정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둘째는 말을 이었다. 형은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박노인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가슴 안쪽 깊은 곳을 갑자기 짚어낸 듯한 느낌이었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했다. 형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그걸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노인은 손을 떨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큰아들의 오래된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질투, 애써 숨기며 살아온 자존심까지 전부 한꺼번에 이해되는 듯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방 안에서 홀로 오래 생각했다. 두 아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걸 감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간극을 얼마나 모르고 지나쳤는지. 1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박노인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회사 문서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아무도 모르게 꺼냈지만 오늘만큼은 그대로 다시 넣지 못할 것 같았다.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박노인은 천천히 봉투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아무에게도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해를 풀고 진심을 말하고 두 아들에게 정확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 그래서 박노인은 결국 오래 미뤄왔던 결심을 내렸다. 내일 얘기하자. 다음 날 저녁, 박노인은 두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개가 올려져 있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음식 냄새보다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더 가득 차 있었다. 큰아들은 눈치 보듯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형의 눈치를 보듯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손을 모아 무릎에 올려놓고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내가 할 말이 많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박노인은 숨을 들이마시고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 둘 중 누구를 더 아끼고 누구를 덜 아끼고 그런 적 없다.
큰아들의 손끝이 순간 움찔했다. 박노인은 그 반응을 보고 말을 이어갔다. 준태야, 너는 부러워했을 수도 있다. 민수가 내가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민수가 약하고 내가 그 아이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에 둘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덜 소중했던 건 아니다. 큰아들의 눈가에 조용한 흔들림이 일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고여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삼켰다. 박노인은 조용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회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 생각이 들어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박노인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줄 건지, 누가 가져야 하는지, 그건 지금부터 너희 마음을 보고 마지막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큰아들은 손을 움켜쥐었다. 둘째는 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며느리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끝을 꼭 모았다. 이날 식탁 위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봉투는 대놓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움직인 적도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세 사람의 숨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한 번도 그 봉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 비춰지는 그림자 속에서 그는 묵직한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 중얼거린 말은 바람에 섞여 금방 흩어져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져도 가슴속에 남은 감정은 외롭게 남아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 큰아들의 눈가가 조금 붉게 젖었다. 이제라도 내가 뭘 보여드려야 하지.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재산이나 회사가 아니라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라는 존재의 증명을 이제야 떠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둘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에게 연락을 하려다 손을 멈추었다. 지금은 내가 나서는 게 아니겠지. 둘째는 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형에게 갚아야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의 작은 전등 아래 둘째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어린 시절 형의 뒤를 따라다니며 넘어지고 울던 자신의 모습처럼 작고 흔들리며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형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말은 조용했지만 그 말에 실린 의미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박노인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속의 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며 들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박노인의 손끝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노릇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겠구나. 그 말은 늙은 가장의 후회라기보다는 가족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지막 의지에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그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에 들지 못한 채 아버지가 꺼낸 봉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봉투보다 더 무겁게 자신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다음 날, 큰아들은 아침 일찍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작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전날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온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되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큰아들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어젯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 말이 계속 생각나서요. 박노인은 말없이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은 단단했지만 그 아래에 감춰진 감정은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처럼 마른 듯 흔들리고 있었다. 큰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 말은 화를 붙인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꺼낸 듯한 울컥한 고백처럼 들렸다.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해도 민수를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틀린 건 아니죠. 민수가 아팠고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걸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가슴 한가운데 얹혀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제주도 여행,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위해서보다는 제가 뭘 좀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비뚤어졌죠. 그 말에서 사과가 묻어 있었다. 후회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사랑도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아들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다.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 늦은 나이에 겨우 모습을 찾은 듯한 부드러운 울림으로 퍼져갔다. 큰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기만 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세월이 녹아내리는 듯 보였다. 같은 날 오후, 둘째도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둘째는 주저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박노인은 둘째의 눈빛에서 평소보다 더 단단한 결심을 읽어냈다. 둘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아버지, 저 회사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고백이었다. 왜 그러니? 둘째는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형이 저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형 마음이 어떤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동안 형이 저한테 느껴온 감정이 다 질투나 서운함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둘째는 더욱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회사 맡기려고 하는 거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형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형은 평생 그걸 원했잖아요.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형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전 형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작은 방 안에 순간 고요가 깊게 내려앉았다. 둘째의 선택은 포기나 양보가 아니라 형을 향한 진심이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둘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고맙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구나. 둘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방하는 말보다 감정이 더 크게 흐르고 있었다.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은 오래된 얼음이 녹듯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며칠 뒤 박노인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지난번과 같은 봉투가 놓여 있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네 사람은 마주 앉아 차분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노인은 조용히 봉투를 뜯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내가 이제 결정을 했다. 큰아들과 둘째는 동시에 숨을 골랐다. 박노인은 둘째를 향해 말했다. 민수야, 내 마음 잘 들었다. 내가 형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 둘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박노인은 큰아들을 바라봤다. 준태야, 그 순간 큰아들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박노인은 미소를 띠고 말했다. 회사는 내가 맡아라. 큰아들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민수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오래 노력했고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이 끝나자 큰아들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딱딱한 어른의 모습 아래 오래된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덧붙였다. 민수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큰아들은 둘째를 바라보았다.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가져야 하는 자리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큰아들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오랜 오해가 깨지는 소리가 보이지 않게 스며 있었다. 결정을 내린 뒤 박노인은 두 아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다. 늦가을의 햇빛이 서늘하지만 따뜻하게 비쳐들고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멀리 서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도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가 서로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랐고 내가 못해준 말을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박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마당의 바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바람은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척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큰아들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진짜 잘할게요. 그 말은 성인이 스스로 다짐하듯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던 한 아들의 늦은 고백처럼 들렸다. 둘째도 잔잔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저도요. 형이랑 앞으로는 제대로 같이 해보고 싶어요. 박노인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는 너희 둘 다 내 곁에 있는 게 참 고맙구나. 늦가을의 볕은 세 사람을 조용히 감싸며 따뜻한 빛으로 번져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의 틈을 메우듯 옆에 나란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하려는 가족의 마음 같았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감정이 마당의 바람을 따라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